최고급이라는 벨루가 캐비어 30g에 무려 20~30만원을 호가합니다. 숯불 등심과 비교하면 최고 6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캐비어 대용품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것도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어느 브랜드에서는 3천만원에 육박하는 캐비어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신라호텔에선 30만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케이크의 이름은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 이름부터 굉장합니다. 호텔 베이커리에서 이런 케이크를 파는 게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케이크의 구성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블랙 트러플을 주 재료로 써서 까맣거든요. 소위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식재료가 있죠.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까지. 그중 트러플과 캐비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죠. 오늘은 이 고급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푸아그라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루도록 하고 트러플과 캐비어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두 자료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만한 식재료일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욕망의 식재료, 캐비어 그리고 트러플입니다. 트러플은 버섯입니다. 다른 버섯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땅속에서 자란다는 거죠. 때문에 일반 버섯과 달리 감자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자랍니다. 향이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인데요. 번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섯류는 포자를 공기 중으로 퍼뜨려서 번식합니다. 하지만 트러플은 땅속에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향을 퍼뜨립니다. 냄새를 맡은 동물들이 트러플을 파서 먹고 숲속에다 볼일을 보면 그 자리에 트러플이 번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종족은 번식을 위해 태어났고 상황에 맞게 진화하는 거니까요. 동물이 아닌 인간이 트러플을 먹게 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땅속에 숨어있고 채집으로만 캐다 보니 쉽게 보긴 힘들었지만요. 트러플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까지도 트러플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삼총사, 검은 튤립을 쓴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이마는 트러플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덩이버섯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2000년 동안의 논쟁과 토론 끝에 그들이 한 대답은 모른다였다. 트러플은 그저 우리를 먹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대답을 냈다. 굉장히 소설가다운 표현이지만요, 트러플이 얼마나 논쟁거리였는지 짐작이 가는 문구입니다. 땅속에서 나는 신비로운 존재, 깊고 묘한 향, 이런 특징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유럽을 차지하면서 트러플은 한동안 잊혀지게 되는데요. 게르만족이 돼지를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트러플은 재발굴됩니다. 돼지들이 숲을 돌아다니면서 땅속에 있는 트러플을 파먹는 걸 보고 유럽인들도 먹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옛날에는 트러플을 찾기 위해서 돼지를 이용했습니다. 당시엔 돼지를 방목형으로 길렀고 돼지는 트러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찾는 족족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개가 이 작업을 합니다. 개는 돼지와 다르게 트러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트러플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과거 유럽인들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인간이 가공한 것은 문명,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산물은 야만. 지금과는 좀 반대죠. 이런 의미에서 트러플은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데다가 가공하지 않고 먹으니까 평민이나 먹는 야만적인 재료지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포기를 못했거든요. 17세기 들어서 유럽의 식문화는 자연의 맛을 강조한 쪽으로 발전했는데요. 덕분에 트러플은 이 모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연 그 자체에서 오는 데다가 희소성까지 있으니까 귀한 재료로 주목받았고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죠. 18세기까지 인기가 많았던 트러플은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지방인 피에몬테주에서 주로 나죠.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의 학명은 투베로 마그나툼입니다. 왕의 트러플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사르데니아 왕국에서 외교 선물로 트러플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러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블랙 트러플은 화이트 트러플보다 질이 낮다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블랙 트러플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위상이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식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나폴레옹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탈레랑은 트러플 산지로 유명한 페리고르 출신이었는데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당대 최고 요리사였던 마리 앙투안 카렘을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외교 자리에서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외교, 미식 외교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프랑스가 이걸 정말 잘하긴 했죠. 아무튼 카렘의 요리 솜씨 덕분에 외교 테이블에서 긴장을 풀게 됐고 블랙 트러플의 위상까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후 검은색 겨울 송로버섯은 트러플 드 페리고르라고 부르게 됐죠. 트러플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중 하나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배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사실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19세기 들어서 힌트를 얻게 됐어요. 트러플은 참나무나 헤이즐넛 나무가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트러플이 자라는 숲의 나무를 다른 숲으로 옮겨 심으면 그 숲에서도 트러플이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트러플이 기록된 지 3600년이 넘어서야 트러플 재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거죠. 트러플 숲은 이렇게 프랑스에서 본격화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연한 계기로 트러플 산업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됐거든요. 한때 프랑스에선 필록세라는 진딧물이 유행하면서 포도나무가 대거 말라 죽게 됩니다. 이때 프로방스의 보클리
앤틀리즈라는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요. 이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밀어버리고 대신 트러플 숲을 조림하기로 한 거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졌고 1914년쯤 돼서는 감자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다 보니 트러플보다 땔감으로 쓰였던 참나무가 더 높은 가치로 주목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트러플 숲은 대거 사라졌죠. 2차 대전 이후 수요가 늘면서 다시 가격이 폭등하긴 했지만요. 이후 미식 산업이 발달하면서 트러플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거죠. 다음은 캐비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비어도 일단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아는 캐비어는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걸 말하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철갑상어가 성체가 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느린데 알을 매년 낳지도 않죠. 캐비어 중에 최고로 친다는 벨루가는 7년에 한 번씩 알을 낳고 다른 철갑상어들도 2, 3년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알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죠. 철갑상어 자체는 북반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강 하구의 바닷가 쪽에 산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철갑상어의 먹이인 새우나 수서곤충 이 염도가 낮은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강이나 바닥에서 서식하는 데다 머리가 튼튼하고 날카로워서 그물을 쉽게 찢어버리거든요.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좀 괜찮아졌지만요. 철갑상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귀한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비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죠. 추측하기로는 애초에 철갑상어를 잡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알은 원래도 쉽게 상하다 보니 어부들이나 접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캐비어가 소량 유통되긴 했었지만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한 예로 갈릴레오는 굉장한 미식가였고 캐비어를 좋아했는데요. 이 캐비어를 딸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이런 답장이 돌아왔다고요. 의심스러운 검은 젤리는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캐비어는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캐비어를 처음 상품화한 사람은 요한니스 바르바키스라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18세기 러시아 튀르크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해적이었는데요. 전쟁을 끝내고 보니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죠. 이때 러시아 여황제를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서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보상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금화 조금과 카스피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냅니다. 바르바키스가 곧바로 카스피해로 갔는데요. 여기서 한 어부가 빵에 캐비어를 발라먹는 걸 보고 곧바로 캐비어를 상품화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이기 때문에 상할 것을 염려해서 소금을 염장 수준으로 때려넣고 꼼꼼하게 밀봉할 수 있는 나무 통에 담아서 팔았죠. 이땐 소금 함량이 무려 15%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냉장 유통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3.5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캐비어가 널리 알려졌어요. 인기도 많아졌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버리는 부위였는데 순식간에 귀족의 음식이 됐죠. 18세기 후반 들어 얼음을 활용하게 됐고 캐비어를 운송할 수 있는 거리도 길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얼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비싸지긴 했지만 인기는 더 높아졌죠. 짧은 유통기한과 비싼 가격 덕분에 부유층들에겐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리고 20세기 초 미국의 해리 달보라는 사람이 병에다 캐비어를 담아 팔기 시작하면서 캐비어는 보석처럼 작은 케이스에 담겨져 팔게 됐어요. 이전까진 나무통에 담긴 캐비어를 주걱으로 퍼서 팔았거든요. 달보의 캐비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고급화됐죠. 이렇게 급격하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철갑상어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철갑상어의 씨가 마르는 상황에 이르렀죠. 20세기 초부터는 러시아 혁명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카스피해의 철갑상어 어업은 중단됩니다. 자연스럽게 카스피해의 철갑상어들은 보호됐죠. 이후 캐비어의 가치를 알게 된 소련 정부에 의해서 캐비어 사업은 국가가 통제하게 됩니다. 돈이 된다고 파악했거든요. 이때부터는 양식도 시작됐어요. 재밌는 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여겼지만은 소련이 파는 캐비어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죠. 하지만 1989년 카스피해 어업에 위기가 닥칩니다. 카스피해는 소련과 이란이 관리를 했었는데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카스피해 연안 신생 독립국들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죠. 또 아무나 철갑상어를 잡기 시작했고 밀렵까지 이루어지면서 철갑상어는 멸종 위기까지 몰리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국제거래와 어획을 금지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철갑상어 양식에 힘을 쏟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도 노력 중이긴 합니다. 중국이나 캐나다, 미국에서도 캐비어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전체 캐비어 생산량의 80~90%는 카스피해에서 나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트러플과 캐비어 둘 다 세계적인 진미로 꼽힙니다. 나름대로 맛도 있죠. 하지만 이 두 상품은 희소성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맛보다는 희소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캐비어로 유명한 브랜드인 페트로시아는요, 캐비어의 핵심을 희소성과 고급화에 맞춰 브랜딩한 곳입니다. 많은 스토리를 붙이고 매장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캐비어나 트러플 둘 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긴 하지만 희소성이란 가치를 빼고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식재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요게 6만 원이 넘고요. 요게 8만 원이 넘습니다. 요만한 게.